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2024 이승우가 얼마나 잘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A매치 브레이크를 맞이한 16라운드가 지난 현재까지 이승우는 MOM 4번, 라운드 베스트 11에도 4번 선정되며 절반을 향해 가는 2024 K리그에서 매우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기록을 살펴보면 8골 2도움을 기록하며 9골의 무고사 다음으로 득점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격 포인트는 총 10개로 12개를 기록한 이동경 다음으로 역시 2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남은 22경기에서 2골만 더 넣게 된다면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2022년 K리그 데뷔 시즌부터 이승우가 얼마나 꾸준하게 위협적인 공격수인지를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이후 리그에서 이 기록을 가진 선수는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를 가릴 것 없이 주민규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승우는 공격 포인트를 통해 팀 승리에 확실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팀 성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숫자를 채우는 선수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휴식기를 맞이한 16라운드까지 수원FC는 8승 3무 5패, 승점 27점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기간 동안 5승 3무 8패, 승점 18점으로 9위를 기록했던 2023 시즌이나 4승 3무 9패로 승점 17점에 10위를 기록했던 2022 시즌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점과 순위는 30실점의 2023 시즌, 29실점의 2022 시즌에 비해 20실점만 허용한 안정된 수비력 덕택도 크지만 이승우 역시 필요한 순간에 8골을 터뜨리며 기여했고 득점을 기록한 7경기에서 수원FC는 5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8골 2도움 뒤에 숨겨진 숫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기당 득점입니다. 0.615골, 현재까지 득점 순위 10위 안에 있는 선수 중에 봄에 입대해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 이동경 선수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출전 시간으로 보더라도 859시간으로 이동경 선수를 제외하고 네 번째로 적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후반에 출격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승우의 득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터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승우 본인은 이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반 출전과 적은 시간 동안에 올리는 득점에 대한 인터뷰에서 전반에 나오면 전반에 골을 넣겠죠 라는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GPT는 이에 대한 기록을 검색해봤습니다. 2022년 3월 20일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린 날부터 이승우가 득점한 경기의 출전 시간과 득점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승우는 지금까지 통산 84경기에서 32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총 29경기입니다. 이 중에서 U22 제도로 인해 선발로 나오진 못했지만 전반 30분 이내에 출전한 경기까지 포함했을 때 전반에 그라운드를 밟은 경기는 총 22경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22경기 중에 전반에 골을 기록한 경기는 총 11경기로 50%의 성공률로 득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역시 득점을 기록한 7경기 중에 선발로 나온 경기는 단 2경기였는데 그 중에서 인천전은 전반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골을 넣기만 한다면 전반에 나오면 전반에 골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절반은 맞는 말인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KGPT는 이러한 숫자가 이승우의 가치를 모두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잘하느냐는 단순히 스탯이 아니라 실제 플레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상대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는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GPT는 2024 시즌 1라운드부터 16라운드까지 이승우가 기록한 모든 득점 장면 및 특징이 잘 나타나는 공격 시퀀스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이승우 선수의 첫 번째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진성입니다. 3월 9일 2라운드 전북과의 경기입니다. 안데르손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 자유롭게 위치한 이승우에게 볼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4명의 수비수가 이승우를 막아 세우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승우는 뒤로 돌아가거나 백패스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로빙 패스를 통해 안데르손에게 전진 패스를 시도, 수비수에게 블락을 당하자 안데르손이 지나간 빈 공간으로 가속을 붙여 드리블 돌파를 합니다. 5명의 수비수를 지나 6번째 수비수가 다가올 때 왼발 파포스트 슈팅으로 마무리. 과감한 판단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드리블, 폭발력, 슈팅 기술까지 이승우가 어떻게 스스로 득점을 창출해내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4월 20일 8라운드 제주와의 경기입니다. 1대1 후반 추가 시간 상황, 코너킥에서 짧게 연결된 볼을 잡은 이승우는 그대로 1대1 돌파를 시도합니다. 보통 세트피스 키커에게 리턴을 줘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 수비수가 자신을 바라보며 정면에 서 있게 되자 골라인 쪽으로 치고 들어간 선택을 한 것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가속을 붙여 어깨를 먼저 넣어 돌파에 성공.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간 후 밸런스를 유지하며 상대 견제에서 먼 왼발로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결국 커버하로 들어온 수비수 손에 맞으면서 페널티킥 유도에 성공. 경기 결과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진성은 상대의 수비수가 우리의 공격수보다 많아도 시도할 수 있는 과감성은 올 시즌 찰떡 호흡을 선보이는 안데르손을 만나며 그 파괴력이 더해집니다. 5월 5일 11라운드 강원과의 경기. 안데르손이 볼을 잡는 순간 이승우는 그 가까이에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자연스러운 원투 패스 이후 수비수들이 안데르손에게 시선이 몰린 사이 이승우는 다시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옮겨가고 좁은 지역에서 공을 받자 앞에 공격수가 이동하며 만들어준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며 오른발로 빠른 템포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왼발과 오른발, 인프런트와 아웃프런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과 리듬으로 공을 다루는 이승우와 안데르손의 호흡입니다. 6월 1일 인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우는 첫 번째 헤딩 터치 이후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가져갑니다. 공과 사람의 흐름을 멈추는 플레이가 아니라 패스 앤 무브를 통해 경기 속도를 살리고 자신도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안데르손을 거쳐 흘러나온 공이 이승우에게 떨어졌을 때에도 이승우는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시도하고 그 선수가 공을 받으러 나오면서 생긴 공간으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안데르손이 이승우가 선점한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이승우는 단 한 번의 터치를 직선 방향으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의 공간으로 볼을 이동시킵니다. 사이드 쪽으로 향하는 터치가 아니라 공이 오는 속도를 살려 수비수와 골키퍼 모두가 부담스러운 위치로 공을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교한 칩슛으로 마무리. 이처럼 이승우는 온더볼 상황에서 드리블이나 패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며 상대 수비수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승우의 또 다른 장점은 온더볼의 전진성만이 아니라 오프더볼 무브로 수비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전 상황의 패스 앤 무브 움직임도 그렇지만 공이 없을 때 혹은 골을 넣어야 할 때 그 공을 받으러 이동하는 동작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11라운드 강원과의 경기 후반 97분의 상황입니다. 안데르손이 첫 번째 터치를 했을 때는 원투 패스를 할 수 있는 거리까지 움직여 공간을 확보합니다. 안데르손이 우측의 선수와 호흡하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 골을 노릴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데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의 센터백이 우리 팀의 장신 선수를 대비하거나 공을 잡고 있는 선수에게 시선이 빼앗긴 그 지점으로 움직입니다. 수비수의 시선 뒷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데르손이 슈팅을 시도하려는 타이밍에선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고 혼자 골문 쪽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골키퍼의 선방이나 공이 수비수 골대에 맞고 흐를 때 골문 앞에서 상대보다 먼저 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5월 12일 전북과의 12라운드 이승우는 이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 골입니다. 코너킥에서 볼이 흐른 상황, 우리 팀 선수에게 공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이승우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밀고 올라오는 상대 수비수를 고개를 돌려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골문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료와 달리 슈팅 타이밍에 맞춰 유일하게 전북의 골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슈팅이 수비수에게 맞고 흐르자 이승우만이 세컨볼에 반응 가능한 상황이었고 여유있게 득점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전에 본 강원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이번에는 골로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 이동 방향, 경로 예측, 상대를 파악하는 움직임까지 단순히 골 장면만 본다면 누구나 오프사이드라고 혹은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고개를 흔드는 이승우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골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골 장면 역시 슈팅 한 번으로 이뤄낸 득점입니다. 역시 코너킥 상황. 골문 앞으로 흐른 공을 지동원이 이승우에게 헤딩 패스 그리고 득점에 성공하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전북 선수들은 오프사이드라며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우는 이미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상대 수비수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뒤쪽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은 모든 수비수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수비수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공이 흘렀을 때 이승우는 어떤 견제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이타적인 지동원의 선택에 당황하지 않고 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승우의 오프더볼 무브는 우리 팀 선수를 살려주는 움직임이라기보단 자신이 볼을 받기 좋은,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기 좋은, 골을 넣기에 알맞은 곳으로 이동하는 최적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라운드 인천과의 경기에선 이런 움직임의 디테일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전방에 있던 이승우는 우선 연계의 기점이 되기 위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취하는데 우측면에 안데르손에게 공이 이동하자 골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이동합니다. 처음엔 인천 수비수의 뒤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다 안데르손이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오자 멈추고 공 가까이로 향합니다. 하지만 다음 패스가 다시 우측 사이드로 진행하자 박스 안으로 침투를 시도하는데 먼저 인천의 두 수비수 사이 공간으로 이동해 크로스를 잘라먹는 형태의 득점을 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딩 경합에 우위를 갖지 못한 공격수가 키 큰 상대 센터백들을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47번 김동민의 시선 넘어 뒷공간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비록 잔디에 넘어지며 실패하지만 크로스를 올린 선수에게 칭찬을 하는 것으로 봐선 약속된 움직임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오프더볼 무브라면 수비수 입장에선 시선 안에 두고 있던 공격수가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15라운드 대구전 83분입니다. 윤빛가람의 패스가 정승원에게 이어지자 이승우는 지체 없이 빈 공간을 향해 대각선 침투를 하고 패스를 요구합니다. 공간이 생겼을 때는 공 가까이로 가기보단 먼저 더 좋은 위치를 점유하는 것입니다. 빠른 판단의 오프더볼 무브, 그리고 패스를 잡아놓지 않고 바디 페인팅, 상대 수비 타이밍을 뺏고 우측으로 한 번 더 결대로 밀어 볼의 흐름을 살며 슈팅. 그래서 이 득점 하나엔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과 볼을 받았을 때의 전진성, 슈팅을 때릴 때 오른발의 감각까지 이승우의 장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승우는 분명 특별합니다. 야구나 주민규 같은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르소나 정재희 같은 스피드 스타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진성과 위협적인 오프더볼 움직임은 리그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공격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이승우만의 예측 불가능성은 상대 수비수에게 부담과 두려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물론 팬들에겐 놀라움과 환호를 선물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낸 이승우의 숫자는 그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꾸준한 공격수인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기대가 아닌 현재의 가치로도 충분히 멋진 선수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